정부는 현행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확진자 급증세를 억제하는 상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사망자 수와 관련해 현재는 유행 규모가 3차 때보다 2배로 커졌으나 사망자 수는 크게 떨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모더나 백신의 공급 물량과 일정을 이번 주 일요일이나 다음 주 월요일에 발표할 계획입니다. 앞서 모더나사가 이달 공급량의 절반 이하를 보낸다고 통보해 정부가 항의 방문을 통해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올해 11월 18일 시행되는 2022학년도 수능시험 응시원서 접수가 시작됐습니다. 응시원서는 수험생 본인 제출이 원칙이지만 코로나19 자가격리자와 확진자는 대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청원 도입 4주년을 맞아 자궁경부암 백신 청원 등에 대해 직접 답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자궁경부암 무료 접종 대상을 현행 만 12세 이하 여성 청소년에서 만 17세 이하로 지원 대상을 넓히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다음 달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부스터샷 접종에 들어갑니다. 세계보건기구가 백신 불평등을 언급하며 부스터샷에 반대했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비판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정부는 현행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확진자 급증세를 억제하는 상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3, 4주 전에는 확진자 수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급증 구간에 있었으나 현재는 급증 추이가 보이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거리두기뿐 아니라 진단검사를 확대하고 역학조사 인력을 보강하면서 방역 전략을 복합적으로 가동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사망자 수와 관련해 3차 유행 당시 사망자가 주간 단위로 최대 150에서 160명 정도 발생한 것과 비교해 현재는 유행 규모가 2배로 커졌으나 사망자 수는 크게 떨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한 주간 사망자 수는 총 53명으로 직전주에 29명보다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정부는 모더나 백신의 공급 물량과 일정을 이번 주 일요일이나 다음 주 월요일에 발표할 계획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모더나 측이 이달 공급 물량을 언제쯤 어느 정도 규모로 제공할지 이번 주에 통보하면 언제 설명할지를 정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모더나사는 8월 공급량인 850만 회분의 절반 이하만 보낸다고 통보해 정부가 항의 방문을 통해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모더나 측은 가능한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물량과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길어지면서 병상 부족 문제가 커지고 있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전국의 코로나19 중증 환자 전담 병상 총 814개 가운데 295개, 36%가 남아있는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대전은 14개의 병상이 모두 사용 중이며 충남도 18개의 병상 가운데 1개만 이용 가능합니다. 또 준중환자 병상은 총 436개로 이 가운데 161개, 37%가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인천과 경북은 병상이 모두 차 있고 대전과 전남도 각각 2개씩 남아 1개에 이른 모습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중증 환자 병상과 준중환자 병상 추가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통상교섭본부에 글로벌 백신 허브 지원팀을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경기도 안양에 있는 백신 원부자재 중소기업인 이세를 찾아 간담회를 열고 전담팀을 설치해 관계부처, 유관기관 그리고 기업 등과 글로벌 백신 허브 구축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여 본부장은 자유무역협정 네트워크를 활용해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연합 등 주요국으로 백신 파트너를 확대해 국내 백신 원부자재 공급 기업과 해외 글로벌 백신 생산 기업 간 연결 등 백신 생산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도입 4주년을 맞은 국민청원이 우리 사회를 한 걸음 한 걸음 전진시키는 동력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절박한 요구가 담긴 국민청원에 대해 직접 답변했습니다. 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을 기념해 도입된 국민청원 제도가 어느덧 4주년을 맞았습니다.
이를 계기로 답변자로 깜짝 등장한 문 대통령은 국민이 어디든 호소할 곳이 있어야 한다는데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며 그동안의 소회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간절한 호소가 국민 공감을 얻고 제도 개선에 이른 사례들이 많았다는 점도 설명했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고 우리 사회를 한 걸음 한 걸음 전진시키는 동력이 되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동의한 사람이 적어 답변 대상은 아니었지만 중요해 보이는 청원 3가지를 뽑아 직접 답변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먼저 난임 부부에게 힘을 달라는 청원에 정부는 4분기부터 추가로 2번의 시술을 더 지원하고 만 44세 이하 여성의 본인 부담률을 30%까지 낮추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정부 들어 실시하고 있는 난임 치료 휴가 제도도 현장에 잘 안착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 전체가 난임 가정과 같은 마음으로 함께 해 주었으면 합니다. 이와 함께 자궁경부암 예방 백신 무료 접종 대상을 만 12세 이하 여성 청소년에서 만 17세 이하로 확대하겠다고도 약속했습니다. 18세부터 26세 여성에 대해서는 저소득층부터 무료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점차 대상을 넓혀나가겠습니다. 보건소 간호사들이 쓰러지지 않도록 해달라는 청원에 대해서는 간호 인력을 더 늘리고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필수 업무 종사자들의 현장 어려움을 단번에 해결하기는 어렵겠지만 지속적인 관심을 통해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도 밝혔습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올해 11월 18일 시행되는 2022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 접수가 시작됐습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다음 달 3일까지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전국 86개 시험지구 교육지원청과 일선 고등학교에서 수능 응시원서를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응시원서는 수험생 본인 제출이 원칙이지만 코로나19 자가격리자와 확진자는 대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 졸업자 중 장애인이나 군 복무자, 수형자 등도 대리 제출이 가능합니다. 수능은 11월 18일 치러지며 성적은 12월 10일 수험생에게 통지됩니다. 4년 만에 가구 소득이 줄고 분배 지표는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올해 2분기 가계 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2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428만 7천 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과 비교해 0.7% 줄었습니다. 가구 소득이 준 것은 2017년 2분기 0.5% 감소 이후 16분기 만입니다. 통계청은 근로와 사업소득은 고용 호조와 자영업 업황 개선으로 증가했지만 지난해 5월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늘었던 사회수혜금이 올해 2분기에는 기저효과 영향이 반영되며 소득이 감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쿠팡이 최저가로 물건을 팔겠다며 납품업자들의 돈을 뜯어내다가 과징금 32억 원을 물게 됐습니다. 쿠팡은 11번가나 이마트 등 경쟁 온라인몰의 상품 가격도 올리도록 요구해서 결국은 소비자도 돈을 뜯긴 셈이 됐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이런 가격이 도대체 어떻게 가능할까요? 쿠팡은 다른 업체보다 더 낮은 금액을 제시해 당연히 더 쌀 수밖에 없다고 광고합니다. 하지만 이런 가격과 금액은 납품업자의 팔을 비틀어 만든 것이란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쿠팡은 최저가를 유지하기 위해 11번가나 이마트, G마켓과 같은 경쟁 온라인몰이 특정 상품의 가격을 내리면 따라 내렸습니다. 그리고 값을 내린 만큼 사라진 이익을 자기 앱이나 홈페이지 광고를 납품업자에게 판매하는 방식으로 다시 채워놨습니다. 쿠팡은 여기에 더해 경쟁 온라인몰의 상품이 싸지면 납품업자에게 그곳의 가격을 다시 올리라고 요구하기까지 했습니다. 납품업자가 듣지 않으면 뭐 딜라이브라든지 딜라이브라는 게 자기 사이트에 그 상품을 갖다가 제거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발주를 아예 안 받는 정책을 하기 때문에 그 결과 무려 360개에 달하는 경쟁 온라인몰의 상품이 쿠팡의 입김에 더 비싸게 팔렸습니다. 쿠팡이 사실상 납품업자를 강요해 소비자가 더 많은 돈을 내야 하는 피해를 보게 한 셈입니다. 쿠팡은 여기에 더해 납품업자와 반반씩 부담해야 하는 할인 쿠폰 등 판촉 비용을 100% 떠넘겼고
물건이 잘 팔리면 아무런 약정 없이 성장 장려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냈습니다. 쿠팡이 이렇게 LG 생활건강과 유한 킴벌리, 쿠첸, SK매직, 레고코리아 등 300곳이 넘는 업체에서 받은 돈과 소비자 피해액은 수백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또 온라인 유통업체 힘이 더 어느 정도 크게 이제 지위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대기업 업체인 납품업체를 하더라도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에게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32억 9,7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쿠팡은 이에 대해 대기업이 쿠팡과 같은 새로운 유통 채널을 견제하려 공급 가격을 차별한 게 본질이라며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현대차의 제네시스 브랜드가 전기차 전용 플랫폼인 eGMP를 기반으로 하는 첫 전용 전기차 모델인 GV60의 이미지를 선보였습니다. GV60는 제네시스의 디자인 정체성인 역동적인 우아함을 구현했다고 이 회사는 설명했습니다. 이 차는 후드와 팬더 부분을 하나의 패널로 구성해 전용 전기차다운 깨끗한 인상을 보여줍니다. 서울시가 고 박원순 전 시장 재임 시절 이뤄진 베란다형 태양광 보급 사업에 참여해 보조금을 받은 뒤 폐업한 업체 14곳을 형사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 전수조사 결과 지난 2014년부터 올해까지 사업에 참여한 68개 업체 가운데 14개 업체가 3년 안에 폐업했습니다. 서울시는 해당 업체들이 보조금 수령 이후 5년간 정기점검 무상 하자보수 의무가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고의로 폐업한 것으로 보고 사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형사고발할 계획입니다. 또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있다고 보고 업무상 횡령 혐의를 적용하고 보조금 환수 조치에도 나설 방침입니다. 젖소를 키우는 농가에서 가장 힘들고 시간이 많이 드는 일이 바로 젖을 짜는 일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3D 카메라를 장착한 로봇팔로 젖을 짜는 기계를 개발했는데 사람이 없어도 자동으로 작업할 수 있습니다. 김학무 기자의 보도입니다. 젖을 짤 때가 된 젖소가 착유실로 들어섭니다. 자리를 잡고선 젖소에게 로봇팔이 접근하고 정확하게 착유관을 끼우면 바로 젖이 관을 통해 한 곳으로 모입니다. 젖소의 젖을 자동으로 짜는 착유기로 축산농가의 일손과 시간을 크게 줄여줍니다. 현재는 한 3시간 정도 반 이상 줄었습니다. 노동시간이. 생활 패턴이 취미 생활도 좀 할 수 있고 또 가족과 많은 시간을 활용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개발한 이 착유기는 감지 센서와 3D 카메라를 갖췄습니다. 착유관을 끼우면 세척과 착유에 이어 소독까지 바로 이루어집니다. 젖소의 생체 정보 장치를 인식하는 시스템도 독자적으로 개발했고 관련 기술 18건에 대해서는 특허 등록을 마쳤습니다. 무엇보다 착유기 가격이 그동안 사용하던 외국산의 60% 수준이고 유지관리비도 적은 게 장점입니다. 이 노동력 절감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에 있어서 생체 정보가 외국으로 나가는 부분을 우리가 지킴으로써 데이터 주권을 가질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인력으로 젖을 짜는 농가가 아직도 98%에 달하는 국내 낙농가에 국산 착유기 개발이 희소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학무입니다. 또다시 2,000명대 확진자가 나오며 역대 두 번째를 기록했습니다. 방역당국은 고강도 거리두기가 급증을 맞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19 브리핑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8일 만에 2,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오면서 역대 두 번째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연휴에 영향이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봐야 할까요? 네, 맞습니다. 일단 지난 15일, 16일 각각 토요일, 일요일 기준으로 최대 확진자를 보이다가 월요일, 화요일 발표된 확진자 수가 다소 감소한 면이 있거든요. 예. 이 부분은 검사 건수가 감소에 따른 연휴 효과가 반영된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 3만 명대의 검사 건수가 있었습니다. 이후에 평일 기준의 검사 건수, 즉 6만 명대에 가까운 검사 건수로 늘어나면서 지금의 유행 상황이 반영된 신규 확진자 수, 즉 2,100명대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그런데 정부는 현재 고강도 거리두기로 확산세 급증을 억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글쎄요, 정부에서 말하는 고강도가 진정한 의미의 고강도인가는 다소 의문이 있기는 합니다. 네. 다만 현재 수도권에서 그리고 일부 지자체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하면서 확산세 급증을 억제하고 있는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 특히 이러한 경향은 수도권에서 보다 뚜렷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 다만 현행 거리두기 단계의 최고 단계인 4단계를 적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산세를 감소세로 전환시키지는 못하고 있고 이에 따라 이번 4차 유행이 장기화되면서 국민의 피로도가 증가를 하고 그리고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부분은 상당히 우려스럽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또한 지금 같은 유행 규모에서 계약에 따른 학교 내 감염 확산 그리고 계절적 요인에 따른 감염 확산 현재 유행을 주도하고 있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우점률 증가 등의 변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을 반전할 수 있는 긍정적인 부분이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더군다나 이번에 미국에서 9월 중에 부스터샷을 결정함에 따라 향후 국내에 백신 수급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우려스럽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적용될 거리두기 조정안이 현행 거리두기 연장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4주 연장 의견도 있는데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은 유행이 현재 진행형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부정적인 변수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섣부른 거리두기 완화는 오히려 확산세를 오히려 급증으로 이끌어갈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2주든 4주든 현행 거리두기를 연장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일각에서는 이번 거리두기 조정안의 백신 인센티브안 적용이라든가 아니면 6시 이후 사적 모임 완화 부분 등 일부 방역 조치를 완화하는 부분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지금은 확산세 급증을 막고 있을 뿐이지 감소세가 아니거든요. 따라서 최근 수도권에서도 다소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일부라고 하더라도 방역 조치 완화는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지금의 상황은 방역 조치 완화에 대한 명분도 부족하고 방역 조치 강화에 따른 실제로는 실리라고 하면 경제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수도권에서는 4단계를 적용한 지 한 달이 넘었기 때문에 이러한 실리도 부족한 상황이다. 어떻게 보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자, 그런가 하면 전날보다 사망자 수가 13명 추가돼서 하루 사망자 수가 4차 대유행 이후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사망자 추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발표된 사망자 수는 13명인데 최근 일주간 사망자 수는 총 53명입니다. 그러니까 직전주에 29명이었는데 이거 대비 약 2배 가까이 늘어난 상황이거든요. 네. 물론 과거 3차 유행 당시에 사망자 수가 주간 단위로 최대 150에서 160명 정도 발생한 것과는 비교를 해보면 네. 현재는 유행 규모는 2배 가까이 증가를 했는데 치사율은 상대적으로 크게 낮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실제로 고연령층에 대한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어찌됐든 사망자 수는 크게 줄어든 상황이긴 합니다만 40여일 동안 4자릿수의 일일 신규 확진자가 계속 발생을 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위중증 환자도 300명대를 이어가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시차를 두고 사망자 수도 증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보통 위중증 사례는 확진 2주 후, 사망 사례는 위중증 발생 2주 후에 나타나기 때문에 앞으로도 한동안은 사망자 증가세를 계속 유지할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네. 백신 접종 효과가 확실히 있기는 하지만 시차를 두고 사망자가 늘어날 가능성에 대해서 짚어주셨습니다. 미국에서는 부모의 동의하에 12세 이상부터 백신을 맞고 있습니다. 국내에선 언제쯤 가능해질까요? 글쎄요, 이 부분은 지난 7월 16일 날 우리 식약처에서 화이자 백신의 접종 가능 연령을 만 12세로 낮추는 허가 사항에 대해서 이미 승인을 했거든요. 예. 근데 구체적인 계획은 식약처 소관이 아니고 질병관리청 소관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접종 계획은 질병관리청 결정에 달려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만 18세 이상 그리고 49세 이하 연령층에 대한 백신 접종 예약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 지금 상황에서도 18세 미만에 대한 구체적인 백신 접종 계획은 발표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18세에서 49세에 대한 백신 접종이 일정 수준으로 이루어진 이후에 수급 상황을 고려해서 접종할 계획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대상 연령을 낮추자 30, 40대 신청자들이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젊은 층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안전성 같은 문제에 있어서 괜찮다고 보십니까? 일단 아스트라 백신이 접종 권장 연령 제한은 젊은 층에서 희귀혈전증 발생 우려 때문에 제한이 있는 거거든요. 국내 사례를 보면 국내에서는 1,000만 명 이상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받았는데 네. 이 중에 공식적으로는 2건의 희귀혈전증 발생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인구 100만 명당 발생 비율이 0.2건 정도거든요. 근데 전 세계 평균 발생 비율이 3에서 6건 정도로 지금 나와 있는데 네. 이와 비교해 보면 최대 30배 이상 낮은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일단 발생 비율이 높지 않고 특히 유럽이나 미국 등 이런 타 국가에 비해서 발생 비율이 크게 낮기 때문에 일단은 크게 우려하지는 않아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전혀 발생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면에 아스트라제네카 잔여 백신 폐기 상황이 최근에 발생한 바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택권을 부여해서 접종을 진행하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네. 반대로 생각하면 순서를 기다리다가 미접종 상황에서 감염이 될 수 있는 확률도 있습니다. 물론 비율이 0.01에서 0.05%로 아주 낮긴 합니다만 코로나19 감염으로 사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네. 지금 상황에서 선택권을 부여하고 접종을 하는 것도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고 그리고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에 대해서 선택권을 폭넓게 허용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람다 변이가 남아메리카를 중심으로 30여 개국에서 유행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 유행국들을 격리 면제 국가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런 조치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지금 할 수 있는 첫 번째 단계는 말씀하신 격리 면제를 제외하는 것, 이것이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예. 가능한 한 신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가 충분치는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가격리 기간 중에 일부 일탈 행위가 발생을 할 수가 있고 이렇게 되면 람다 변이가 지역사회로 전파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람다 변이 유행국 입국자에 한해서는 가능하면 자가격리 동안 일탈 행위가 없도록 보다 면밀한 관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최근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관련 인력들이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자가격리 중에 일탈 행위를 제대로 우리가 관리가 가능할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좀 있습니다. 예. 네. 자, 오늘도 전문가와 함께 코로나19 상황 살펴봤는데요. 지금과 같은 확산세를 꺾을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무섭게 퍼지면서 백신 효과가 70%대에서 50%대로 줄었지만 중증 예방 효과가 커 백신을 꼭 맞아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연구진은 델타 변이가 퍼지기 전과 델타 변이가 대세가 된 시기를 나눠 요양원 거주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효능을 검증했습니다. 그 결과 모더나와 화이자 백신 접종을 마친 이들 대상자의 감염 예방 효과는 이 기간 74.7%에서 53.1%로 떨어졌습니다. 미국 18개 주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중증 예방 효과가 최소 6개월 지속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미국이 다음 달부터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부스터샷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에 들어갑니다. 세계보건기구가 백신 불평등을 언급하며 각국의 추가 접종에 반대하고 있지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런 비판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이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 접종을 마친 지 8개월이 지난 모든 성인을 대상으로 9월 넷째 주부터 추가 접종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애초 면역 취약계층만 대상으로 삼으려다 델타 변이가 확산하는 가운데 백신 효과가 점점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일반인으로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부스터샷이 면역 반응을 높여줄 거라며 3차 접종이 변이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The plan is for every adult to get a booster shot 8 months after you got your second shot. And it's the best way to protect ourselves from new variants that could arise. 이런 방침은 단 한 번도 백신을 맞지 못한 사람이 세계 인구의 70%에 달하는 상황에서 나왔습니다.
특히 일부 국가의 백신 싹쓸이로 저소득 국가의 백신 접종률은 2%에 불과합니다. Just 10 countries have administered 75% of all vaccine supply, and low-income countries have vaccinated barely 2% of their people. 세계보건기구 긴급대응팀장은 구명조끼 하나 없는 사람들이 익사하는데 구명조끼가 이미 있는 사람에게 추가로 조끼를 나눠주는 꼴이라며 미국의 계획을 맹비난했습니다. No, there's some world leaders who say America shouldn't get a third shot until other countries got their first shot. I disagree. We can take care of America and help the world at the same time. 지난달 12일 세계 최초로 부스터샷 접종을 시작한 이스라엘에서는 100만 명 이상이 추가 접종을 마쳤습니다. 다음 달부터 고령자와 면역 취약자의 부스터샷을 접종하는 독일은 일부 주에서 이미 추가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세르비아와 칠레도 추가 접종을 개시했고 프랑스와 영국은 다음 달 부스터샷 접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YTN 이여진입니다.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 대피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지난 하루 동안 2,000명밖에 수송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루 전 밝힌 목표에 크게 못 미치고 있는데 민간인들이 카불 국제공항에 도착하는 것 자체가 어렵기 때문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미국 국방부는 지난 하루 동안 2,000명을 수송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군 수송기를 하루 평균 20차례 출격시켜서입니다. 지금까지 5,000명가량 대피시켰고 인원을 더 늘릴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All American citizens who want to get out of Afghanistan. They are our priority number one. In addition, we intend to evacuate those who have been supporting us for years, and we're not going to leave them behind. 이는 애초 국방부가 밝힌 하루 최대 9,000명에는 크게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문제는 민간인들이 카불 국제공항에 도달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공항 안전 확보에 주력하고 있는 현지 미군 임무를 민간인의 공항 이동 보장까지 확대할 상황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를 위해 현지 미군 사령관이 탈레반 측과 접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There have been no hostile interactions with the Taliban, and our lines of communication with Taliban commanders remain open, as they should be. 미국 국무부도 현지인들의 탈출을 지원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카불 미국 대사관에 등록된 미국 시민들에게 대피 경로를 알려주는 등 소통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We have communicated directly with all U.S. citizens who enrolled with Embassy Kabul with specific instructions about when and where to go for evacuation flights. 또 아프간을 떠나 미국으로 오길 원하는 사람들을 가능한 한 모두 받아들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미국행을 원하는 특별 이민 비자 소지자들을 800명가량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아프간 주재 경험이 있는 외교관들을 파견해 이번 주 안에 현지 영사 업무 인력을 2배로 늘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아프간을 장악한 탈레반이 나라를 이슬람법에 따라 통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탈레반의 고위 인사 와히둘라 하시미는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에서 탈레반의 아프간 운영 방식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면서도 민주주의는 아닐 거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아프간에는 민주주의에 어떤 기반도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책결정기구로는 율법학자위원회를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탈레반 지도부 회의가 아프간을 통치하고 최고 지도자인 히바툴라 아쿤드자다가 전체 지도자가 될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또 여성의 역할과 여학생의 등교 여부는 이슬람 율법학자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탈레반의 권력 장악으로 주변 지역 정세에도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중동의 이란, 이라크 대통령과 잇따라 통화를 하면서 아프간을 포함한 지역 안정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18일 세이에드 에브라힘 라이시 이란 대통령과 통화해서 양국이 지역 문제에서 상호 협력을 강화하자면서 중국은 지역의 안보와 안정을 증진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이같이 발표하면서 라이시 이란 대통령이 중국 내 이슬람 지역인 신장 문제와 관련해 중국 정부의 입장을 확고히 지지한다고 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이 아프간에서 철군을 하면서 중동 지역에서 역할을 줄여나가고 있는 가운데 중국은 이 지역에서 영향력 확대를 모색하고 있다고
홍콩 언론이 분석했습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 신문은 미군이 아프간 철수를 결정하고 이란과는 교착 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중국은 중동의 분쟁 해결 노력을 약속하면서 더 큰 역할을 도모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신문은 특히 왕이 외교부장이 올해 들어서만 2번이나 중동 지역을 방문했으며 특히 중동의 분쟁 국가들에는 주권 수호와 외국 간섭 배제 등을 공약하면서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탈레반의 권력 장악으로 중동과 중앙아시아 이슬람 지역의 정세에도 파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중국이 아프간과 국경을 접한 타지키스탄과 합동으로 테러 진압 훈련에 나섰습니다. 중국 공안부는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발표하고 자오커즈 공안부장이 타지키스탄 내무부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현재 지역 테러 관련 상황이 낙관적이지 않다며 우려를 나타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이번 합동 테러 연습이 타지키스탄의 수도 두샨베에서 18일과 19일 이틀간의 일정으로 진행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자동차 산업이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빠르게 넘어가고 있지만 전기차 충전기는 아직 성능도 제각각이고 오류도 많아 전기차 보급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기차 충전과 관련한 국제 표준과 이를 공인해주는 평가기관의 필요성이 커진 상황인데요. 오늘 과학의 달인에서는 세계 최초로 전기차 적합성 평가기관으로 선정된 한국전기연구원의 안상필 박사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기차를 타는 분들에게 가장 큰 고민거리가 바로 충전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 충전기가 말썽인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우선 급속 충전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네. 어떤 문제가 있는 건가요? 네, 우선 그 보급 현황부터 알아보면 네. 7월 기준으로 전국에 설치된 전기차 급속 충전기가 대략 1만 1,000여 기입니다. 네. 그리고 정부는 25년까지 최대 1만 7천 기까지 구축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전기차는 현재 16만 대이지만 25년도에는 110만 대로 보급하는 목표도 정부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예. 현재 충전기 고장은 많이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충전 오류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그냥 불편해도 넘어가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기차를 충전하기 위해서 커넥터를 연결을 해도 충전이 시작이 안 되거나 네. 충전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충전이 중단이 되거나 또는 충전을 정지를 한 후에 커넥터를 빼고 집어넣어야 되는데 커넥터가 충전기에서 빠지지 않거나 하는 오류들을 사용자가 다 떠안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데 말씀하셨던 오류들은 아무래도 전기차 보급 확산에 악영향을 미칠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왜 계속해서 이런 오류가 나타나는 걸까요? 네, 한번 짚어보면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 호환성이라는 용어가 좀 쉬운 용어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저희가 휴대폰을 무선 충전기에 올려두면 충전되거나 유선 케이블을 꽂으면 충전기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호환이 안 될 경우에는 휴대폰과 충전기 간의 통신이나 제어가 안 돼서 네. 충전이 되지 않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전기차에 꽂는 충전기 커넥터도 외연상으로는 동일한 치수로 되어 있으나 전기차와 충전기 내부의 모뎀 간에 보이지 않는 통신 제어 오류가 발생을 해서 충전에 오류가 생기는 겁니다. 예. 이는 아직까지 활성화되지 않은 전기차 시장에서 대기업 중심의 완성차 기업과 중소 중견기업의 충전기 기업들이 인프라 구축에 참여를 하고 있다 보니까 제조사별로 국제 표준 해석의 차이가 발생을 하여서 실제 현장에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호환성을 국제 전기차 용어로는 상호 운용성, 영어로는 인터오퍼러빌리티라고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한마디로 호환이 잘 안 돼서 그렇다는 건데 네네. 휴대폰을 예로 들어주시니까 이해가 훨씬 쉽네요. 네. 자, 급속 충전기를 알아봤고 그렇다면 완속 충전기는 좀 괜찮은 편인가요? 네, 완속 충전기도 좀 들여다봐야 되는데요. 아무래도 완속 충전기가 교류 전압이 낮고 기능이 단순하기 합니다. 따라서 그 급속 충전기에 비해서 완속 충전기가 문제가 덜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급속 충전기는 빠르게 충전할 수 있는 대신에 최대 전압이 직류 1000V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전압이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 제어해야 될 요소들이 더 많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완속 충전기는 전기차와 충전기 간의 충전 가능 여부와 최대 충전 정보 용량 정도만을 단순히 주고받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비교적 더 낮은 수준의 문제 사항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예.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문제가 없다고 할 수는 없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완속 충전기에 밤새 전기차를 갖다가 충전 목표량을 100%로 해놓고 충전을 시켰는데도 네. 그 목표량이 완전히 충전이 안 된다고 한다면 그거는 오가는 정보에 오류가 있기 때문에 이 또한도 상호 운영성 문제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향후 완속 충전에서도 전기차에 저장된 전기 에너지를 필요시에 전력망으로 전기 에너지를 제공하는 전력망 연계 충방전 기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영어로는 Vehicle to Grid라고 하고 V2G라고 약칭을 하는데요. 이러한 신기술이 적용이 되면 이 경우에는 그 전기 에너지를 전력망하고 연계시키는 데에서 더 많은 통신이나 제어 시그널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상호 운영성 문제가 더 많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네. 급속이든 완속이든 문제점은 존재하는군요.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앞서 오프닝에서도 잠시 언급을 했었지만 이번에 한국전기연구원이 세계 최초로 전기차 적합성 평가 기관으로 지정이 됐다고 했는데 이게 네네. 매우 큰 의미가 있다면서요? 네,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향후 전기차 시장이 확대되어 많은 전기차와 충전기가 쏟아져 나올 경우에 앞서 말씀드린 호환성 문제가 큰 문제로 대두가 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예. 이를 사전에 검증하기 위한 국제공인 평가기관의 필요성이 국제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그 영어로 차린이라고 하는 단체는 국제전기차 충전기술 민간협의체인데요. 네. 현재 현대차, 기아, BMW, 폭스바겐, GM 등 전 세계 주요 전기차 제조 대기업뿐만이 아니라 충전기 관련 업체까지 약 220여 개의 기관이 차린의 핵심 멤버로 참여할 만큼 전 세계에서 전기차 시장에 막강한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차린이 3년 4개월간의 긴 준비 기관과 자격 심사를 거쳐서 7월 말에 대한민국의 한국전기연구원과 독일의 데크라 두 기관을 세계 최초의 전기차 상호 운영 적합성 평가 기관으로 공동으로 지정한 내용입니다. 네. 한마디로 그 전기연구원이 전기차 충전 시장의 심판이 됐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정확히 말씀하셨습니다. 아, 네, 정말 대단한 성과인데 차린이 그 많은 기관 중에서 한국전기연구원을 이 평가 기관으로 지정한 데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네, 지정 요건이 상당히 까다로운데요. 조금 설명을 드리면 차린으로부터 적합성 평가 기관 자격을 받기 위한 핵심 요건은 첫째로는 인프라가 제일 중요합니다. 다수의 전기차와 충전기를 한 번에 시험하려면 많은 전기나 전력 인프라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 인프라를 보유했느냐. 두 번째로는 전기차 충전 시스템과 시험 인증 프로그램 구축 등을 국제 표준 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가를 보유했느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실제로 다양한 시험 인증 경험과 국제 무대의 활동 사례가 있느냐. 이 세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 한국전기연구원은 전력기기 성능을 검증하는 국제공인 시험기관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전기 관련 시험 설비를 보유하고 있고 아시아 최초로 차린 전기차 기술분과 팀 리더를 저희 연구원에서 배출하는 등 전문 인력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2018년도부터 국내외를 대표하는 전기차 대기업과 충전기 제조회사들을 한자리에 모아서 기술적인 문제를 점검하는 전기차 테스티벌을 개최하는 등 실제 현장의 시험 인증 경험도 많이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세계 최초로 국제 적합성 평가 기관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렇다면 앞으로 전기차 적합성 평가 기관으로서 전기차와 충전기의 어떤 기능들을 평가하게 되는지 또 그렇게 되면 전 세계 전기차 완성차와 충전기 업체들은 이 필수적으로 평가를 받아야 하는 건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 아주 중요한 질문 해주셨는데요. 그 적합성 평가를 위해서 앞서 언급한 차린은 2018년도부터 평가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네. 여기에는 차린 회원사를 중심으로 현재 국가별 필수 사항인 안전 관련 시험 인증에 대해 부족한 부분들을 분석을 하고 범용적인 상호 운영성 제공을 위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는 IEC, ISO 같은 국제 표준화 기구에서 만들어낸 국제 표준의 통신, 충전 절차, 기능, 노이즈 오동작 등 관련 요구사항을 하나로 묶어 평가 기준을 만들었고 예. 이를 바탕으로 시험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시험합니다. 그래서 전기차나 충전기의 개별 제품의 안전 인증이 아닌 충전이라는 행위에 초점을 두고
전기차와 충전기가 잘 합이 맞을 수 있는지, 잘 동작을 하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평가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현재 개발된 글로벌 적합성 평가 프로세스는 제도적 강제 인증처럼 전 세계 업체들의 의무사항으로 보기에는 아직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1위 충전 제조 회사인 독일의 ABB, 그리고 톱 클래스의 전기차 제조 회사, 그리고 북미 및 유럽 유수 충전 사업자들이 이번 적합성 평가 프로세스 개발을 요구를 했거든요. 요구를 해서 만들어진 제도이고, ABB 경우는 실제로 이미 모든 충전기에 대해서 이 적합성 평가를 받고 시장에 제품을 출시하겠다라고 이미 발표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는 전적으로 소비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제조회사의 수출과 판매를 증대시키기 위해서 제조회사가 자발적으로 평가를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빠른 시일 이내에 제조회사나 충전사업자 간에 필수적인 기술 요건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앞으로는 전기연구원의 평가를 통과해야 이 세계 무대에서 성능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런 평가 기관이 국내에 있다는 점이 국내 자동차 업계에도 큰 이점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한 기대 효과 때문에 저희 정부 출연연구위원회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요. 무엇보다도 가장 큰 의미는 기업들이 해외 수출을 할 경우에 전기연구원의 적합성 시험을 받고 발행하는 국제인증서를 해외에 가지고 나가게 되면 추가 시험 없이 국제인증서가 통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기차 완성차와 충전기 관련 국내 제조회사들이 비싼 운송료와 시험료를 내면서 굳이 해외 시험 기간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특히 요즘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국가 간의 이동이 어려운데 이럴 경우에는 국내 평가 기관이 있는지 여부가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을 좌우하는 등의 체감 효과가 상당히 큰 거고요. 저희가 자체 분석한 결과 국내 업체들이 연구원에서 시험을 받을 경우에 전기차는 한 개 모델 기준으로 약 1.4억 원, 그다음에 이 1.4억 원에는 물류비나 시험료, 해외 출장비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전기차는 1.4억 원, 충전기 제조사는 한 개 모델 기준으로 약 1억 원의 비용 절감과 약 2개월의 개발 기간 단축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효과들은 상당히 파급 효과가 대단히 큰 편이고요. 대략적으로 계산을 했을 때 전기차와 충전기 각각 10개 모델 정도로 1년을 예측을 하게 되면 연간 24억 원 정도의 국내 제조사 비용 절감 효과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국내 그 전기차 산업 발전에도 큰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제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도 사실 전기차 구매를 고민하다가 충전이 많이 이제 말썽을 부리는 경우가 많다 이 생각이 들어서 마음을 접었었는데 앞으로 전기연구원이 인증한 충전기가 좀 보급이 되면 그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네요. 네, 지금까지 한국전기연구원 안상필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과학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주는 궁금한 S 시간입니다. 심해는 전 세계 바다의 93%를 차지할 정도로 넓은 공간이죠. 첨단 과학 장비인 잠수정이 개발되면서 심해 생물과 생태계의 비밀이 속속 밝혀지고 있는데요. 인류의 심해 탐사 역사부터 심해 생물의 생존 전략까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바다는 오랫동안 인류에게 동경과 경외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강이나 바다 등 물속을 측정하는 시도는 먼 옛날부터 계속돼 왔습니다. 기원전 1800년 이집트 고대 벽화엔 수심을 측정하는 그림이 남아 있는데요. 배의 측면에서 밧줄에 매단 무게추를 바닷속으로 내린 뒤 무게추가 해저에 닿을 때까지 풀린 밧줄의 길이를 재는 방식이었죠. 이는 19세기 심해 탐사와 해양학의 발전을 이끈 챌린저호에서도 사용한 방법이었습니다. 2360톤급의 챌린저호에 승선한 6명의 과학자는 12만 5천 킬로미터를 항해하면서 지금껏 베일에 쌓여져 있던 수많은 해양생물 수집과 더불어
해저 지형과 해류의 측정을 시행했습니다. 챌린저 항해를 통해 얻은 가장 값진 결과는 바로 북태평양 서쪽 대양에 위치한 마리아나 해구의 깊이를 최초로 측정했다는 것입니다. 수온을 측정하기 위해 내린 밧줄이 8,000m 넘게 내려가자 오측이라고 여겼지만 재측정 시에도 같은 결과가 나왔고 이들이 발견한 곳은 지구상 가장 깊은 심해인 마리아나 해구의 챌린저 딥이었습니다. 1876년 긴 항해를 마치고 돌아온 챌린저호는 엄청난 양의 표본이 가득했습니다. 항해 기간 아귀를 포함해 총 4,771종의 해양 생물을 발견했으며 이는 심해 연구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이후 수면 위가 아닌 바닷속으로 들어가 탐사하고 싶은 욕구는 더 커졌고 이때 등장한 것이 바로 유인 잠수정입니다. 세계 최초의 심해 유인 잠수정은 미국에서 탄생했습니다. 1964년 미국 우주홀 해양연구소가 제작한 LB는 한 명의 조종사와 2명의 과학자가 탑승할 수 있는 세계 최초의 과학 탐사용 심해 유인 잠수정이었습니다. 1977년 LB를 타고 화산 활동이 활발한 갈라파고스 인근 해저 산맥을 조사하던 과학자들은 350도가 넘는 뜨거운 물과 검은 연기가 솟아오르는 열수분출공을 발견합니다. 열수분출공이 발견되기 전에는 생명체가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햇볕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열수분출공 주변에는 개나 새우 같은 생명체가 발견되었다는 것이었어요. 특히 사람 팔뚝만한 한 두께로 2m까지 자라는 거대한 관벌레가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이런 미생물이나 유기체의 발견은 과학자들의 커다란 의문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생명체가 햇빛 없이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열수 생태계의 비밀은 황박테리아였습니다. 식물이 광합성을 해서 탄수화물을 만드는 것과 달리 화학 합성을 통해 탄수화물을 만드는 것이죠. 즉, 미생물은 먹이사슬 가장 아래에 있지만 더 큰 유기체를 도와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얼음같이 차가운 수온은 물론 높은 압력과 암흑으로 둘러싸인 혹독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심해 생물들. 이 심해 생물들은 어떻게 적응을 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리가 아는 심해어의 종류는 극히 드뭅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것만으로 1,300여 종으로서 강한 수압과 어두운 물속, 먹이 부족의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아주 독특한 외모를 가진 경우가 많죠. 큰 턱과 무시무시한 이빨이 특징인 앵글러피쉬. 공포영화에서나 볼 것 같은 기괴한 모습인데요. 이 심해 물고기의 눈은 깊은 바닷속에서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머리 앞에 달린 기다란 막대를 이용해 사냥하는데요. 막대의 끝부분이 전구처럼 빛을 발산해 주변의 작은 물고기들을 유혹합니다. 물고기들이 가까이 접근하면 날카로운 이빨로 잡아먹는 것이죠. 이렇게 빛을 내거나 빛을 낼 가능성이 있는 생물은 무려 76%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다음 심해어를 볼까요? 투명한 머리를 가진 베럴아이입니다. 까만 눈처럼 보이지만 이건 콧구멍이고 투명한 머리 안쪽에 초록빛 구슬처럼 생긴 것이 바로 눈입니다. 눈이 통 안에 들어있어서 앞은 물론 머리 바로 위까지도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심해에서 움직임 없이 떠다니다가 머리 위를 지나는 조그만 생명체의 빛을 감지해 수직으로 헤엄쳐 사냥을 하죠. 다음은 프로니마라는 생물입니다. 날카롭게 생긴 앞집게로 다른 플랑크톤의 몸을 찢고 들어가 숙주를 갉아먹이며 성장합니다. 그 안에서 새끼를 낳고 돌볼 수도 있죠. 숙주가 되는 것은 주로 해파리인데 시간이 지나면 텅 빈 시체만 남게 됩니다. 섬뜩한 외모로 영화 에일리언의 여왕 외계인의 모티브가 되기도 했다고 하네요. 오늘 궁금한 에세이에서는 미지의 세계, 심해 속 과학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심해 속에는 아직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다양한 생물과 자원이 많기에 심해로 향하는 인류의 발걸음은 계속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럼 궁금한 에세이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과학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면 언제든 유튜브에 사이언스 투데이를 검색해주세요. 이상 궁금한 에세이였습니다.
올해 대학 수학능력시험 응시 원서 접수가 시작됐습니다. 다음 달 3일까지 소속 고등학교나 출신 학교에 원서를 내면 됩니다. 응시 원서는 수험생 본인 제출이 원칙이지만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 장애인과 군 공무자 등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는 대리 제출이 가능합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